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건지 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뭐 이거 올드보이 얘기했다고 저 까졌다고 누가요? 말씀하시는데 좀 작품으로 볼 뿐입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볼 거예요. 아니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진짜 대놓고 까졌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얼굴과 귀가 이런 속도로 빨개지진 않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중국 얘기해 주실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관련해서 제목은 이게 중국 양치기 소년의 외침 경기와 부동산 진짜 회복할까? 인데 핵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핵심은 사실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네. 저도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금요일 날 저녁 라이브에 많이 나왔었는데 한 최근 6개월은 저희 뷰가 너무 많이 틀리고 올해 들어서 뭐 워낙 사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치기 소년이 됐고 사실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중국이 생각했던 것도 많이 안 좋았는데요. 일단 주가도 여전히 지금 최근까지 부진한데 저희 결론은 일단 부동산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죠. 저희 부동산은 앞으로 이제 뭘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네. 경기는 사실 지금 8월에 많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입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방금도 나오신 저희 이제 국내 얘기하시면서 이제 중국 소비라든지 이런 네. 얘기 하셨고 아까 띄워주신 그림이 사실 제가 텔레그램에도 날렸던 제 그림인데 아까 여행객들 나오고 이런 예, 그래프. 그렇게 국내에서 이제 중국 인바운드 여행 좀 보시자고 한 것도 그런 건데 사실 소비는 이제 정말 조정을 오래 겪어서 바닥에서 좀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들을 좀 안고 있다 보니 시장이 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중국 주식 팔려고 오고 그런 건 아니고 중국이 워낙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네. 그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지표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등을 돌리는 감이 없잖아 있고 실제로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문제나 공공부채도 심각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꽤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필두로 해서 그 심리를 그대로 질문 드릴 때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뭐 네,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네, 다들 바닥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아직까지 뭐 반등보다는 뭐 그 정도 조정 받았으면 주가도 그렇고 네. 바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9월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엄청 팔고 있고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네. 그 심리적 요인은 결국에 올해 뒤통수를 좀 많이 맞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 지금 정책도 과감하지 않고 또 지표가 한 두세 달은 좀 더 누적이 돼서 이제는 조금 믿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지표도 좀 오르고 있는지는 이따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계속 나올 때마다 반성을 하면서 야 리오프닝의 주인공이 전혀 못 됐고 사실은 리오프닝이 거의 제 피해 분야인 것처럼 네. 중국이 거의 뭐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데요. 또 올해 저희가 일단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간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컸는지 좀 말씀 잘 드리고 이게 부동산하고 좀 연계가 있어요. 네. 중국 가계에 대해서 저희 예측이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네. 가계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갖고 온 그림에서 이제 왼쪽 그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올해 저희가 사실 리오프닝 하고 나서 중국이 지금 뭐 각종 문제들이 결과론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으니까 더 안 좋게 이제 해석되는 것들이 그렇죠. 되게 많죠. 뭐 정책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올해 중국이 올해 제일 저희가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게가 소비를 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재화 소비죠. 지금 여행 다니고 뭐 외식하고 바람 쐬고 이런 건 좀 했지만 재화 소비가 타격이 컸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이 재화 소비를 전년비로 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보시는 왼쪽 그림이 뭐냐면 바닥에 회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중국의 소비 심리가 거의 지하실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 7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진한 초록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이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 중국이 올해 들어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사실은 풀리면 바로 소비할 것 같았고 저희도 예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로 전환될 걸 말씀드렸는데 네. 원활하게 소비를 안 하고 오히려 부채도 갚고 오히려 집도 안 사고 이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3년으로 좀 거슬러 가면 지금 중국은 어쨌건 우리도 한 1, 2년 정도는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버블이 있었는데 네. 뭐 심지어 미국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전혀 자산 버블이 없었다라는 걸 좀 장표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후유증도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계 대차대조표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70%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안 올랐고 주식시장도 부진한 상태에서 작년 한 1년 정도가 임금이나 소득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화 소비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2%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장표 한 분만 더 띄워주시면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키로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물가액인데 오른쪽에 중국의 PPI, 즉 미국의 CPI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데 중국은 세계 공작이니까 PPI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PPI가 이제 이익 선행 지표기도 하고 재고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PPI인데요. 최근에 2달 오르긴 했어요, 바닥에서. 근데 초록색 선인 저 PPI가 네. 20개월 연속 재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막 중국 직구에서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직구하면 엄청 물건이 쌌던 이유는 중국이 작년부터 재고 조정을 엄청나게 세게 한 거고 재고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적절하게 이걸 보상해 주거나 부양책으로 만회해 준 게 아니고 가계 소비는 부진한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감익을 불사하고 재고를 털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지금 8월까지도 거의 7월까지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 관심이 높지 않죠. 하지만 7월에 이 생산자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털만치 털었고 이 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가게 역시도 이제 8월부터 싸진 가격에 재화를 소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 관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뒤에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중국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역시 장표 조금 띄워두시면은 네. 네,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올해 중국이 가계 대출에서 예금 증가율 차감한 스프레드를 좀 보여드리는 그림이 저 초록색 선인데요. 저게 이제 올해 저희 예측에서 제일 많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을 뺐는데 저게 저 밑에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는 대출은 안 일으켰고 금리를 낮췄지만 네. 그리고 예금은 계속 쌓였다는 걸 의미하죠. 저게 올라갔어야 되는 거고 저 초록색 선이 요새 중국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저희 예측도 많이 빗나간 항생지수, 네. 홍콩 항생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최근 중국 정부가 8월부터 사실 부양책을 엄청 쓰고 있고 네. 저도 텔레그램이나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그 부양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포커싱은 가계가 마음을 바꾼 부분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즉 변심을 지금 했기 때문에 가계를 소비하게끔 혹은 가계가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이제 부동산에서 저희가 이제 9월, 10월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예측하셨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좀 부양책을 쓰면은 가게들이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더 불안해하면서 예금을 더 많이 늘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7월까지 진행된 과정이었고 8월까지도 사실 가계 대출이 크게 안 늘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네. 지금 뭐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뭐 네. 일본식 장기 불황 시작됐다. 네. 뭐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관성처럼 이어질 것 같고 비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가계 상태가 만만치 않게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기업들은 채용이나 고용이나 이런 걸 당연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가계 포트폴리오 쪽에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길었고요. 네. 사실은 지금 벌어지는 뭐 중국의 컨트리 가든이나 헝다그룹 망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 게 앞단에 한 4년 정도 규제를 해서 그런 거고 네. 가계 입장에서는 저렇게 기업들 망하는 거 보고 건설시행사들 어려운데 네. 그렇죠. 자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한 3년 넘게 규제까지 한 상황에서 자기 구매력까지 나빠지니까 사실은 중국 정부가 금리를 좀 인하하더라도 예상보다는 대출을 안 일으키는 쪽으로 갔던 거고 오히려 빚을 갚는 데 덜 네네네. 많이 그리고 사실은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중국에서는 이제 니네들은 집 가지고 자산 증식하는 걸로는 끝이야라고까지 저는 보진 않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오. 가계부채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가계부채 얘기 저희도 10년째 했고 네. 사실 중국이 도시화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뭐 팬데믹 3년 워낙 지독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는 주택거래니 이런 것들은 좀 회복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 정책이 전혀 섬세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했는데 네. 돈이 안 도니까 결국에는 이게 작동하지 아예 작동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상반기에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도 너무 적었고 또 중국 가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조금 하나 보여드리면 네.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요.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를 잘 보여드리는 두 가지 그림인데 왼쪽 문제는 이제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건설 시행사, 헝다그룹 같은 애들의 상태 얘기고 네. 오른쪽이 이제 지금 제가 가계 얘기를 좀 드리면
올해 중국에서 풀린 대출이 100이었다면 6월 달까지 중국의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을 보여드리는 그림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예측을 하셨었냐고 그랬는데 저는 작년 11월 달에 리오프닝을 이제 겨우 뭐 1년 넘게 끌다가 해가지고 이제 세상 다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저도 설레발을 많이 쳤죠. 근데 네. 예상보다 3월 넘어가면서 갑자기 가게가 빚을 줄이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빚을 갚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알려진 거는 금리 낮췄는데 저렇게 빚까지 갚으면 저거 정확히 일본 같은 식이다. 왜냐면 기대 심리가 너무 나쁘니까 이제 갚는 건데 사실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지금 빚을 갚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지금 중국의 가계 중에 한 60%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인하하는 사이클 전에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 즉 한 뭐 2019, 20, 21년에 실행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의 금리는 사실 가상금리가 고정이 되면서 현지에서 금리 인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많이 높았습니다. 많이 높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대출을 실행하기는커녕 본인이 작년부터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은 빚을 굉장히 많이 갚았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복선상 말씀을 드리냐면 8월부터 중국 정부가 되게 늦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깨닫고 네. 가게가 마음을 바꿔줘야 되니까 가게가 갖고 있는 대출의 가상금리를 까주는 조치라든지 뭐 은행은 학을 띄겠지만 주담대도 네, 금리 네, 네. 인하시켜주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실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격 요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중국의 경우는 지금 금리를 낮춘 게 한 140bp 정도 인하를 했는데 그 최저 금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라도 대출 기록 자체가 없어야 되는 생애 첫 주택이어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요번에 바뀌는 정책은 뭐냐면 그냥 너가 무주택자거나 자식이 있어서 뭔가 좀 고평수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그냥 생애 첫 주택 간주 해줄게라고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완화된 이게 이제 정책. 8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가 복잡하게 이 두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결국에는 주택 거래 는다는 얘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안 납니다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국의 이제 9월, 10월에 집중하실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결국에는 저희도 5월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연초에 예상했던 게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 가게 컨디션이 너무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안 좋았고 작년 1월에 사실 끝냈어야 될 그 제로 코로나를 11월까지 무리해서 연장한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서비스업은 워낙 누적된 타격이 있었고 자신들 뭐 빅테크 규제는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이제 꺾인 상황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게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문제를 지금 다 땡겨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이클이라는 건 사라지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뒤에 보여드릴 중국의 소비라든지 네. 재고 사이클 이런 거는 사실 이미 2차 바닥을 찍고 최근에 돌긴 시작을 했고 이제 가장 워낙 걱정하신 이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의 자체가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올해 기대치는 연말까지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지금 분양 시장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거래라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30%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10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3월이 이제 신학기가 아니고 9월이 신학기라서 이사철이 9월이거든요. 또 이번 연휴도 있죠. 그래서 네. 이번 데이터가 낙폭을 좀 줄이는 게 저희 기대치예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작동을 하면 당장 벽개원인이 이런 업체들 망하네 만에 이슈보다는 연말까지는 외국인이 돌아오는 전제 조건도 주택거래 도와줘야 된다. 혹은 작동을 해야 된다. 이 부양책들이 가게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서 뒤에 제가 어떤 데이터 보시면 이런 거 체크하실 수 있는지 그게 저는 뭐 국내에서 아이폰을 보시든 국내에서 어떤 중국 수요를 보실 때 관건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물론 중국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 디플레이션 문제, 공부채 문제, 소비 문제 당연히 뒤에서 여쭤보긴 할 건데 문득 이거 하나만 짧게 아, 네네, 편하게 하시면 되죠. 네. 중국 얘기하면서 사실 중국의 경제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 대만 문제도 계속 이어지니까 경제라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앞서 말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대책이 세밀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이런 네네네.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요즘 뉴스 보면 어떤 1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막 서술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걱정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실제로? 사실 걱정하셔야 되죠.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량하기도 어렵고 제가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장에서 좀 오래 했지만 사실 지표를 정말 자세히 뜯기는 자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표를 뜯을수록 저희 뷰는 많이 틀렸고 이게 더 거대한 그런 정치적 이슈나 네. 미중 관계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느끼셨던 분들이 대부분 더 적중이 높아서 지금 얘기하신 정치적 리스크나 1인자 관련된 리스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부정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자료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일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집권상기가 작년 10월달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5년 연장한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 1년을 이렇게 본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밸런스 조절이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밸런스 조절이 실패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1인자 체제가 좀 끝나야 된다라든지 중앙 뭐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답이 안 나온 얘기인 거고 네.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였고 개선이 여지가 있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인사만 봐도 뭐 네, 인사 정책도 아시는 대로 뭐 조금 더 고립적이고 네. 조금 이제 본인이 편한 사람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건 밸런스 조절이 실패했는데 어떤 밸런스 조절이 실패냐면 양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잘 드러나는 건데 중국이 올해 예를 들어 산업 정책을 쓰는 것 중에 제일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왼쪽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대출인데요.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최근에 중국에서 막 30~40%씩 이렇게 대출이 늘고 있는 거는 제조업 관련 대출이고 바닥으로 지금 거의 7년째 내리꽂고 있는 거는 부동산 대출이죠. 사실 올해 저게 6월까지 데이터인데 저희가 연초에 저 부동산 대출은 다시 좀 늘고 제조업 대출은 좀 다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는 지금 장기 전략도 제시했고 단기 전략도 제시를 했습니다. 장기 네. 전략은 뭐냐면 안보, 디지털 경제, 미중 관계에서의 어떤 승리 같은 거, 기술 자립, 네. 화웨이니 요새 이슈되는 것들 그런 얘기가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지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은 안보나 이런 거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집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수요도 살리겠다고 작년 12월 경제공작회 때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리커창 총리나 이런 분들이 좀 그리운 이유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경기 침체 후반부나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가게나 기업이 좀 관망을 하는 경향이 꽤 심하고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에 조금 실패했다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미션이 많아요. 3년 전에 탄소 중립 얘기했고 그걸 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니까 좀 접은 개념이 있었고 그렇죠. 공동부유 얘기도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이고 네. 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중국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이탈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근하게 야당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몰고 가는 게 사실 매력이었고 그쵸. 어디다 뭔가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강했는데 공급 관련된 정책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부족한 반도체 때려 붓고 신재생이나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냥 오버캐파가 될 정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얘기한 건 수요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수요는 여러 가지로 심리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럼요. 여러 가지로 말만 할 게 아니고 사실 보조금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다분히 좀 이상적인 판단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아주 큰 틀에서 바뀔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보장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7월 정치국 회의 이후에 지금은 양치기 소녀처럼 되지만 조국 정부가 좀 입장이 좀 바뀌어 보이는 거는 아까 가계 수요 돌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갑을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닌 거라고 좀 인지한 부분이라든지 산업정책 쪽에서도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해서 저도 중국에 한 10년 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는 좀 느린 편이고 지금 같은 관성으로 본다면 연말까지도 아마 뚜렷하게 못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 죽었던 사이클 중에서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은 것들 중심으로 뭐 소비재라든지 재고 조정 충분히 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정책들이 좀 먹히지 않겠나라고 저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문일 순 있는 게 저는 상반기 동안 보면서 항상 든 네. 생각이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가 있긴 한 건가? 그거 똑같은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5월에 중국 탐방 가서 부양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가 현지 이제 저희 투자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얼마나 소설이 많이 쓰여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안 하는 센 거죠? 부양책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본인들이 방역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리소스 투입했던 거잖아요. 네. 하지만 재정으로 보면 중앙 정부는 작년 재작년 이미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좀 상반기엔 특히 보수적으로 한 쉬어가자.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더 주마가 편식으로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섬세함들이 좀 없었던 게 있고 제가 5월에 갔을 때 느낀 거는 기업 중심으로 되게 이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첫 장에 중국의 주택 가격이니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가계가 전혀 자산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을 없이 해보려고 하는 게 크죠. 즉 기업한테 채용이나 고용을 유발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소득이나 임금이 늘면서 부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 그런 조처들 자체가 사실은 좀 말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쓰고 돈을 쓰고 쿠폰을 주고 하는 것들도 되게 부족했거든요. 네. 왜 그랬냐?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보조금을 줄다고 했을 때 너무 과열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꽤 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건데 결국에는 조금 그 이상적인 생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말까지도 소비 부양책 이런 걸 근거로 네.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채나 소비나 이런 걸 조정을 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아주 순리대로 네. 굉장히 느리지만 늦게나마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제조업 대출은 왜 늘어나는 거예요? 제조업 대출은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반도체, 소부장, 배터리, 태양광, 조선 혹은 구조조정 끝낸 화학, 정유, 철강.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중국이 이제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적으로 원래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의존도가 높던 거를 이제는 하이테크 쪽이나 아니면 뭐 내수 시장이나 이쪽으로 해서 좀 질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네. 거기서 중국 정부가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 왜 일반적인 부양책을 안 할까? 왜 부동산 네. 기업들 다 죽게 냅두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 반도체나 이런 하이테크에 자기네들이 돈 때려받고 있는 거다. 네. 라는 게 저런 걸로도 좀 설명이 됩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 되게 명철하신,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퇴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네, 데이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 산업들의 문제는 당장은 성장 엔진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고용을 좌우하는 건 서비스업입니다. 네. 뭐 빅테크나 부동산 중개업이나 여러 가지 블루컬러에서 보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주도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키우고 싶고 아까 리소스를 투입하는 쪽은 제조업인데 고용의 30%밖에 되지 않고요. 서비스업은 이미 70%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감내하고 있는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게 본인들은 독일처럼 제조업 고도화나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카드로 제조업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우리가 조바심 느끼는 거거나 혹은 중국이 최소한 해줘야 되는 그 내수에 대한 부양은 상당히 좀 등한시되는 경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돈들은 되게 정확해서 중국의 대출이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될 것 같은 산업에만 대출이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예측이 틀렸던 것들이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부동산은 계속 가지 않는 거고 네. 계속 이제 그 제조업 쪽으로 쏠렸던 거죠. 결국에 저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이제 껄끄러운 건 뭐냐면 내수는 예전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밖에서 해야 될 그런 제조업 경쟁에서 보면 중국 애들이 또 저런 쪽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쪽 투자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중국의 그 어떤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또 격화되는 신호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산업별 중장기 대출 증가를 보면 부동산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자금조달 이렇게 하면 자금조달이 안 될 걸 몰랐을까? 왜 이렇게 놔뒀지라는 답답함? 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거기서 정책을 하고 있겠지만 저 하버드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도 워낙 세고 그 뭐 지도자의 신호 자체가 양쪽을 다 투기도 잡고 뭐 계속 실수요만 살리겠다는 식의 부동산을 하면 여전히 관성대로라면 네. 그리고 중국의 체력이라면 그쪽의 관성이 좀 더 그 어떤 쏠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론으로 부동산에 딱 한 장만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왜 그 부동산이 저렇게 될지 몰랐을까 그러셨는데 네. 저 아까 보여드린 그 확 밑으로 한 7년째 빠진 부동산 대출에서 네. 70%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가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몰랐구나. 네,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디벨로퍼들 거예요. 네. 이게 오해하시는 게 중국발 뭐 신용 이런 부동산 위험 터지면 네. 리먼 사태도 비교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지난 4년 동안 어떤 식의 규제를 했냐면 은행권에서 디벨로퍼는 대출을 못 받게 했고 거기서 채권 발행을 영내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채권 발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달러채까지 찍으러 나간 거예요. 네. 그게 한 6년 진행된 거고 당연히 이제 올해처럼 가계가 이제 변심해서 주택 거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이 마이너스 20%였는데 네. 올해도 마이너스 30% 나오니까 벽개원 같은 업체들조차도 레버리지는 안 돼요.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매출 이제 캐시플로우라도 돌아야 되는데 이게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포커싱은 뭐냐면 제일 쉬운 문제면 당연히 공급자 쪽인 디벨로퍼를 이 규제했던 거 다 풀고 너희 다 대출해줄게라고 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건 또 어느 정도 잡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그냥 이를 악물고 탈부동산이 됐건 아,
다른 나라들은 사실 문제를 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본인들은 어떻게 구조조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오로지 그나마 가장 건전한 가게 마음 돌려보겠다는 게 지금 정책의 포커싱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비관적으로 보시면 저 디벨로퍼 관련된 부채 관련된 거 다 풀어버려야 이제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저는 내년까지도 그냥 구조조정을 좀 바라는 것 같고 제일 지금 원하는 거는 그냥 가게가 다시 집을 좀 사고 실수요들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연착륙 시키는 게 지금 중국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정부는 뭐 스탠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스탠스도 살짝 좀 정신 차리면서 바뀌는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결국 지금 헤매고 있는 건 근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고 그렇다고 미국 물건 팔아가지고 찍어내서 팔면 미국이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도 않고 미국은 스탠스 자체가 아예 그냥 딱 자국 내의 제조업 네. 다시 온리 아메리카 이걸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뭐 누가 부양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신을 차리든 말든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뭐 아시는 대로 미중 관계는 이미 루비콘강을 좀 건너서 네. 저희는 이제 확전하고 휴전하고 이제 문제고 반도체 제재 같은 건 더 깊게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사실은 뭐 확산을 하냐 안 하냐 보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는 멈추지 않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산을 그럼 중국이 어렵냐 그러면 나머지 쪽은 사활을 걸고 지금 해외로 진출하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만 쏠려서 비관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이 제재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지적하신 실업률 문제나 중국이 과거만큼 이제 인가공이나 저가 인가공 했던 산업들이 다 아세안으로 나가고 하니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남아있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장표 중국 소비 얘기 그냥 나온 김에 말씀 좀 드리면 실업률하고 소비에 대한 질문도 제가 지금 최근에 당연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저는 중국이 최근에 실업률 발표를 안 하기로 해서 뭐 여러모로 보면 네. 굳이 저거는 애널리스트인 저 입장에서도 등급으로 나눠보면 중국 지표 중에서 제가 신뢰도가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실업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본 관점에서 믿는 데이터가 있고 덜 믿는 데이터 당연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게 사실 실업률하고 소득 데이터긴 해요. 근데 굳이 그걸 매달 발표하더니만 사실은 최근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더 학을 띈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못 믿는다는 거는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20이 나오면 외신에서는 이거 실제로 40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쪽으로 못 믿으시는 거 아니면은 20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로 10일 수도 있고 뭐 8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 보면은 수치의 정확도도 그렇지만 이 집계 방식이 되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서 실업 수당 받고 가서 이제 되게 주동적인 거잖아요. 네. 자기가 그냥 저 잘렸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만뒀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데 중국이 과거부터 발표한 실업률은 그냥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조사라서 마사지가 여러 가능한. 가지가 네. 조금 전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연필로 그래서- 적나요? 네. 뭐 그거 조사 방식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을 판단하죠. 기업한테 채용하는지도 물어보고 5월에 탐방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실업률은 계속 높을 거고 발표를 하던 안 하던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중이니까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빨리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고용 심리 안 좋고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대졸 취업자면 대학원을 그냥 이연하고 네. 혹은 그만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건 이거고 중국의 그 소비 주력층은 누굴까?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청년보다는 30, 40, 50대죠. 네. 주력층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사실 맛이 갔던 게 제일 큰 거죠. 저희 맛이 이쪽을 갔다. 과대평가했던 거고 제일 큰 거는 역자산 효과. 주식하고 부동산에 재미 못 받고 작년에 1년만큼 최소한은 임금 소득이 훼손이 됐다. 네. 최근에 임금하고 소득은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보면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고용하고 채용하고 이런 거는 기업을 통해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역자산 효과가 좀 끝나가는 경향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최근에 그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재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여행 외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표로 사실 지금 2달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시장이 이걸로 끔찍 안 한 이유는 눈높이 아무리 낮아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 4, 5%는 성장을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네. 지금 2, 3%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의 지표를 좀 더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자산 효과를 못 주니까 증시라도 사실 띄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시가 안 오르니까 지금 왜냐하면 기업이익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못 오르고 있죠. 근데 네. 사실 8월부터 중국은
IPO, 증자 그리고 대주주 주식 매각에 대해서 거의 막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이라도 일단 틀어 막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너무 빠져가지고.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인데 그래도 외국인 계속 빼네요. 외국인은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위안화도 있고 네. 미국 쪽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이 당연히 좋긴 한데 미국도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미국 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신뢰를 얻으려면 너무 많은 게 좀 누적이 돼야 돼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연됐지만 국내에서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국내에서도 중국 소비 보시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네. 들어오는 뭐 인바운드 소비재도 있고 그런데 사실 중국 소비는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화 소비 2% 증가한 게 8월에 4.4가 나왔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보는 그림은 4%대 나올 것 같아요. 이 4%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팬데믹 터지기 전 2019년이 6, 7% 했어요. 중국이 자동차니 뭐 포함해서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다 합쳐서 네. 6, 7% 이상 했고 지금은 4.4. 근데 저희는 재고 조정을 한 제품의 가격들이나 최근에 이제 물가들 올라오는 걸 보면 소비는 아주 완만하게 반등을 좀 시작한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네. 잠깐만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오해인지 좀 판단을 해주세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중추절, 국경절 이렇게 가까워지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가 아이, 팡팡 질문 터졌었거든요. 옛날에는. 네네. 지금은 체감상 네. 그 기대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필요하다. 네, 이건 핑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상반기에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계속 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어차피 부동산 가격 가지고 플렉스하는 시대는 3, 4년 전에 끝난 것 같아요. 중국이 어차피 고가 제품보다는 평상시에 소비 자체도 안 했던 게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펑펑은 아니고 이번 9월, 10월 그냥 펑펑 정도 생각했는데 펑펑이 아까 한 4%, 5% 정도 증가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거의 미룰 만큼 미뤘어요. 교체 미루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앞에 좀 넘어간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이 아까 그 대출을 안 일으키는 걸 넘어서서 빚까지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이 대환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가상금리 까주는 조치를 시작을 해요. 은행은 정말 싫어서 한 달째 지금 끌다가 이번에 하는데 그게 뭔 의미를 주냐면 빚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반기에 취했던 행동은 고금리가 5% 넘는 금리를 이제 그냥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모으고 자기 지금 이미 금리 싸진 MMF나 CMF에서 돈 빼서 소비 줄여서 빚을 갚은 행위들이 네. 지표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좀 진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최소한의 소비는 나온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그건 좀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소비는 중국 쪽에서 이제 좀 소비재 쪽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참 여쭤보고 지나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닙니다. 와, 중국 맞춰야죠 뭐. 네. 이러다가 한 30분 더 하면 중국말 막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와, 대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중국이 여태까지는 정부가 조금 헛발질한 게 있지만 지금 조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쪽 긍정적으로. 네, 지표 좀 누적되는 게 필요하고 9월, 10월에 부동산 지표, 주택 거래 이런 것들 저희가 업데이트 좀 드릴 예정입니다. 9월에 부동산 지표, 네, 주택 주택 거래. 거래. 네. 그러니까 아. 중국 뉴스 보실 때 뭐 너무 망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벽개원조차도 6개월 넘겼기 때문에 네. 6개월은 얘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택 거래 는다는 뉴스 플로우만 좀 보시면 돼요. 그 겁먹었던 게 리먼 사태처럼 뭐 하나 부러져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거 걱정했는데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 그거는 되겠죠? 이제 은행에서 배제시키다 생긴 문제니까 네. 은행이 망한 일은 안 터지는 거죠. 그런 거는 없을 것 배제를 해서 생긴 문제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중국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